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포츠의 이면을 끝까지 파헤치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경기 결과나 메달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세계 1위 선수와 시스템의 충돌, 그리고 한 국가 스포츠 구조의 민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 여자 배드민턴을 지배하고 있는 단 한 명의 선수, 올림픽 챔피언, 세계 랭킹 1위, 연간 상금 100만 달러를 돌파한 선수, 바로 안세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기 힘든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이 모든 걸 이룬 선수가 자기 발에 맞는 신발을 직접 고를 수 없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안세영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은 라켓, 신발 같은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조차 협회가 정한 후원사 제품만 사용해야 했습니다. 후원 계약이니까 어쩔 수 없다. 과연 그 말로 모든 게 설명될까요?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덴마크, 배드민턴 강국 어느 나라에서도 선수에게 신발과 라켓 사용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선택권은 선수의 권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만 달랐을까요? 왜 세계 최고 선수가 부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에게 맞지 않는 장비를 써야 했을까요? 오늘 영상은 안세영이 왜 문제를 제기했는가를 넘어 왜 이런 구조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는지, 그리고 이 시스템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묻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안세영의 발언은 한 명의 스타 선수가 아닌 22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공통으로 느껴온 문제였습니다. 선수들은 말합니다. 대표팀을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뛰게 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규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여기서 질문은 더 커집니다. 이건 관리일까요? 통제일까요? 보호일까요? 아니면 권력 유지일까요? 안세영은 싸움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묻고 싶었을 뿐입니다. 왜 세계 1위가 되어서야 이 질문을 할 수 있었는지, 이 영상의 끝까지 보시면 안세영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한국 스포츠 전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명확하게 보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계 1위 안세영이 마주한 보이지 않는 싸움의 시작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세영의 문제 제기가 세상에 드러난 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세계 1위니까 저런 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 사건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오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안세영의 발언은 개인의 특권이 아니라 구조의 한계가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문체부 조사에서 확인된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안세영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표팀 선수 22명 전원이 라켓과 신발 선택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불만이 아니라 공통된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요구는 갑작스럽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오랜 시간 동안 후원 계약을 이유로 유니폼은 물론 라켓과 신발까지 특정 브랜드 사용을 강제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한 외형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발과 라켓은 경기력, 부상, 선수 생명과 직결되는 장비입니다. 특히 배드민턴은 무릎, 발목, 족저근막에 가해지는 부담이 극단적으로 큰 종목입니다. 신발이 맞지 않는다는 건 경기력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상 위험을 감수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협회는 말했습니다. 그건 후원 계약 위반이다. 선수의 몸보다 계약이 우선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후원 계약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선수를 지원하기 위한 장치일까요? 아니면 협회의 운영을 위한 수단일까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구조가 국제 기준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문체부는 조사 결과를 통해 분명히 밝혔습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덴마크, 어느 나라에서도 경기력에 직결되는 장비 사용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나라가 라켓과 신발은 선수 개인의 권리라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만 예외였을까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가설이 등장합니다. 이 시스템은 선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유지돼 온 구조일 가능성입니다. 선수를 하나의 주체가 아닌 관리 대상, 통제 대상으로 바라본 시선 말입니다. 안세영이 느낀 답답함은 여기서 비롯됐습니다. 세계 1위가 되어도 바뀌지 않는 구조, 메달을 따도 기록을 써도 결정권은 여전히 선수에게 없다는 현실. 그래서 그녀의 문제 제기는 불평이 아니라 질문이었습니다. 이 구조는 언제까지 유지돼야 합니까? 그리고 이 질문은 배드민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엘리트 스포츠 전반이 아직도 선수 중심이 아닌 규정 중심, 조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이야기는 더 깊어집니다. 장비 문제를 넘어 국제대회 출전 제한, 대표팀 이탈 시 불이익, 선수의 직업 선택 자유까지 논쟁의 범위는 빠르게 확장됩니다. 다음 도안에서는 안세영이 던진 또 하나의 질문, 대표팀을 나가면 왜 올림픽에 못 나가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장비 문제보다 더 큰 파문을 일으킨 쟁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규정입니다. 안세영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대표팀을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뛰게 되는 건 선수에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고요. 이 발언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문체부 조사 결과 이 규정은 배드민턴만의 독특한 예외였기 때문입니다. 문체부가 조사한 44개의 올림픽 종목 가운데 국가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종목은 단 하나, 배드민턴뿐이었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프랑스도, 덴마크도 대표팀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선수는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나이, 활동 기간, 랭킹 이 세 가지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대표팀을 이탈하는 순간 국제대회 출전 자체가 막히는 구조였습니다. 이 규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겉으로는 질서와 통제를 위한 장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선수의 선택지를 봉쇄하는 구조입니다. 대표팀에 남아야만 선수로서의 커리어가 유지되는 시스템. 여기서 하나의 가설이 등장합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선수 보호가 아니라 이탈 방지였을 가능성입니다. 대표팀을 떠나는 순간 선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구조라면 누가 쉽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안세영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꺼냈다는 사실은 그래서 더 의미가 큽니다. 세계 1위가 아니었다면 이 질문은 시작조차 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문체부는 이 규정에 대해 명확히 말했습니다. 과도하다, 즉시 폐지를 권고한다. 이 한 문장은 사실상 협회 운영 방식에 대한 강한 경고였습니다. 선수를 관리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구조는 국제 기준에도 시대에도 맞지 않는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민감한 문제로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대표팀 내 규율 조항입니다. 지도자의 지시에 대한 복종을 명시한 조항. 이 조항은 과거 체육계 폭력 사건 이후 이미 대부분의 종목에서 폐지된 규정입니다. 그런데 배드민턴 협회에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문체부는 이 역시 즉각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선수의 권리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조항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왜 배드민턴만 이렇게 많은 제한을 유지해 왔을까요? 이건 단순한 행정 미숙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굳어진 권력 구조, 선수를 통제해야 시스템이 유지된다는 믿음, 그리고 그 안에서 당연시돼 온 관행들.
안세영의 문제 제기는 이 모든 구조에 균열을 냈습니다. 그래서 반발도 컸고, 그래서 침묵도 길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선수 개인의 목소리가 제도의 한계를 흔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도안에서는 이 구조의 가장 어두운 부분, 후원금과 물품 배분 문제, 그리고 협회장에게 제기된 횡령과 배임 의혹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스포츠의 영역을 넘어 신뢰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이제 문제는 제도에서 돈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이 지점부터 이야기는 더 민감해집니다. 문체부 조사에서 가장 심각하게 지적된 부분은 후원금과 용품 운용 방식이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는 수년간 후원사로부터 받은 물품과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왜 배분했는지 명확한 원칙을 남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선 부분은 후원사 물품 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페이백입니다. 문체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협회는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용품을 구매했고 이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페이백 형태로 돌려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페이백 금액이 어떤 계정으로 들어갔는지, 어떤 절차로 처리됐는지, 그리고 선수들에게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기록이 불분명했습니다. 문체부는 이 지점을 두고 횡령과 배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로 범죄가 확정됐느냐가 아닙니다. 관리 시스템이 존재했느냐입니다. 후원금은 협회의 돈이 아니라 선수들을 위해 쓰라고 모인 자원입니다. 그 흐름이 불투명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은 후원금 배분 규정의 일방적 삭제입니다. 2017년까지 협회 규정에는 전체 후원금의 20%를 국가대표 선수단에 배분해야 한다는 조항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협회는 2021년 6월 이 조항을 선수단과의 논의 없이 삭제했습니다. 이 사실은 선수들에게 사전 고지도, 사후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변경이 아닙니다. 선수의 권리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 후원사가 지급하던 성과 보너스 역시 과거에는 선수에게 직접 전달됐지만 2003년 이후 협회를 거쳐 지급되는 구조로 변경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즉, 선수의 성과로 발생한 보상이 중간 단계를 거치며 완전히 통제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구조에서 선수는 얼마를 받는지도 언제 받는지도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가설을 제시해 봅니다. 이 시스템은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구조였을까요? 아니면 선수를 관리하기 위한 구조였을까요? 관리와 보호의 차이는 투명성에서 드러납니다. 기준이 공개돼 있고 흐름이 명확하다면 보호입니다. 하지만 기준이 모호하고 설명이 생략된다면 그건 통제에 가깝습니다. 문체부는 협회에 여러 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협회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취재 요청에도 답변을 피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이 침묵은 오히려 의혹을 키웠습니다. 안세영이 처음 문제를 제기했을 때 많은 이들이 개인의 불만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가 하나씩 공개되며 이 문제는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이 구조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다음 단에서는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섰던 안세영이 왜 이 시점에 침묵을 깨고 공개 발언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한국 배드민턴의 미래에 어떤 파장을 남길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결론을 향해 갑니다. 이제 모든 질문은 다시 한 사람에게로 돌아옵니다. 안세영은 왜 이 시점에 침묵을 깨야 했을까요? 그녀는 감정적으로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지목하지도 않았고 협회를 공격하는 말도 삼갔습니다. 안세영의 발언은 차분했고 놀라울 정도로 절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이 발언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선수의 문제 제기는 억울함이나 분노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안세영의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그녀가 반복해서 강조한 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계속된다면 다음 세대도 같은 길을 걷게 된다는 경고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안세영은 이미 이 시스템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선수라는 점입니다. 세계 랭킹 1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개인 후원 계약 국제 대회 단독 출전 가능성, 그녀는 대표팀을 떠나도 커리어가 흔들리지 않는 거의 유일한 한국 선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선택은 개인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신호에 가깝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안세영은 지금이 아니면 아무도 이 말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입니다. 성과가 없는 선수의 문제 제기는 핑계로 치부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가 던지는 질문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은 위험하지만 동시에 가장 효과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문체부 조사 이후 한국 배드민턴은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용품 선택의 자유, 국제 대회 출전 제한, 후원금 운용의 투명성, 선수 인권과 의사 존중 이 중 어느 하나만 바뀌어도 대표팀의 문화는 달라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중 어느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면 안세영의 발언은 경고가 아니라 예고가 됩니다. 더 많은 선수가 침묵을 선택하거나 혹은 조용히 시스템을 떠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안은 한 종목의 문제가 아닙니다. 엘리트 스포츠에서 선수는 어디까지 존중받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중심에 안세영이 서 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선수이기 이전에 자신의 몸과 커리어를 스스로 책임지려는 한 명의 인간입니다. 강한 선수는 많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흔들 수 있는 선수는 거의 없습니다. 안세영이 특별한 이유는 셔틀콕을 잘 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녀가 지금 가장 위험한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선택은 남았습니다. 협회는 변할 것인가? 아니면 시간을 끌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지켜보게 될 겁니다. 이 싸움이 한 선수의 외침으로 끝날지 아니면 한국 배드민턴의 분기점으로 남을지를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세영의 발언은 너무 과했을까요? 아니면 너무 늦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